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호증협회에서 이사와 한국창업교육원 연구원에서 사무국장하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요거 답변을 제가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 보는 거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핵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이제 소셜 이코노미라고 뭐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OECD나 EU나 캐나다나 이렇게 이제 그 국가별로 정의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이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서 협동조합, 뭐 이제 상호 공제조합, 뭐 여러 가지 재단들, 사단법인들을 통한 어떤 경제 구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와 사회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적 경제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러면 이제 소셜이란 말이 붙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민간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듯이 모든 기업이나 경제는 사회적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쪽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아니, 생산이 아니, 너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요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도 영향을 받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 강의도 영향을 받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기존의 강의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어제 교육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우연히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 그 정년퇴직을 신청하시는 분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온라인 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세 많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하는데 기존의 교수법으로 안 되고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때로는 경쟁력이 본인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비율이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코로나 사실 작은 변화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강의하는 플랫폼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의 축으로 사회적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앙트로프로니아라는 사회적 창업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이코노미가 가지는 소셜 퍼포먼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셜하고 소셜만 이제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을 구분할 때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의 주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요 이제 하이브리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정의와 지연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의 앞장에서 본 것처럼 잠깐 이제 법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들에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법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결국은 사회적 경제 모델의 시작은 기존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해서 그것을 구조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자아실현과 자아실현 플러스 우리의 이제 어떤 공동체의 선의 실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근로에 관련된 뭐 노동에 관련된 법들, 복지에 관련된 법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와 이제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기존의 복지 이제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중간지대를 구체적으로 열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자아 실현이 높은 단계로 끌고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로 제가 표현을 해봤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구정물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뼈가 앙상한 모습을 보여줘서 당신이 먹는 뭐 한 끼 식사면 걔들은 한 달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캠페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근데 이제 이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조금 무감각해지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쯤 넣었을 때 내가 뿌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소셜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쉽게 얘기해서 공감대를 자주 느끼게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구세군 냄비에다가 돈을 넣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넣었을 때 짧은 이제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구매하는 거죠. 10,000원을 넣던 100,000원을 넣던 그렇게 이제 도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인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기부주가 거의 40%를 넘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명확하게 그 기부한 것으로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내가 도와줬던 개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빈곤 포르노.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네거티브한 마케팅을 복지단체가 많이 합니다. 네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섹터를 도와야 돼. 근데 안 도우면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비즈니스들을 많이 해왔던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착하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일종의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계산하실 때 보면 오른쪽에 뭐 소녀 가장을 돕습니다라는 뭐 이렇게 작은 기부하는 저금통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넣으면 내가 누구를 돕는지 잘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거를 10개로 해서 각각의 사연이 있고 내가 선택적으로 누군가 홍길동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뭐 심청이나 이렇게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지 선택을 한번 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갖게 되면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는다. 또 하나는 그 저금통이 꽉 찼을 때 그걸 도움받았던 뭐 소녀 가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지속적인 부분이 됩니다. 실제 제가 짧게 시간상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던 소셜 비즈니스 모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그냥 기부죠. 야, 너 돈 벌었으니까 기부해. 이게 사회적 경제의 근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선함에 대한 구체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주 가난하죠. 흑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선생님을 가셨는데 교보제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동네 우리나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너 저기 아버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님 총 맞아서 저 5살 전에 총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야 형은 뭐해? 그럼 형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마약상이라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이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뭔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인데 집에서 이제 책을 사보거나 이런 걸 롤모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웹사이트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올려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싶다 이렇게 올리면 기부자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사줍니다. 근데 조건부로 사주는 거예요. 독후감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독후감을 읽어보고 이 친구는 내가 계속 도와줘야겠다 하면 책 같은 거를 더 많이 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때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은 테이블에서 자기 자녀하고 같이 식사를 주고 후원금을 주는 형태로 되고 나중에 대학 가면 몇 천만 원 되는 등록금도 주거나 입양을 하거나 다 커서도 성인이 돼서 이제 대부 역할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신뢰가 되는 거죠. 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성실하게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가 쌓이면 큰 액수가 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내가 서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 사회를 목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모델이죠.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김밥 할머니께서 40년 노력하셨다가 대학에다가 기부하면 그거 갖고 건물 짓고 편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임팩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여러분들이 창업이라고 얘기하는 개인 차원의 인디비듀얼 엔터프레너십,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내 기업가 정신. 이게 사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코퍼레이트는 꼭 그 영리 조직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조직이나 국가기관들도 될 수가 있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당연히 소셜이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개인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조직 내도 혁신을 해서 계속 새로운 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소셜 엔터프라이즈니까 사회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뀌어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기업가 정신의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우리 안승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 그러면 되게 이제 취업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잠깐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하고 취업은 사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거나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즉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마인드나 교육이나 주변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가서 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삼성을 들어가야 되고 현대를 들어가야 되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시험 보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창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남들이 누군가 허락해서 여러분의 명함을 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의 접점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하고는 전혀 관점이 다른 거고요. 실제 외국의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육 시스템들은 이걸 먼저 가르칩니다. 왜? 내가 먼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되게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잘못 들어와서 시간표를 잘 짜고 학원 열심히 가고 잠 덜 자는 게 자기주도 학습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끝이 뭐냐? 내가 만든 회사가 사회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살아남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고,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게 여러분의 삶하고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커리큘럼이 해외 그 스타트업 과정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웹슨의 삶과 죽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몰입하거나 대단히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몰입도가 높습니다. 근데 가수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화가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 성공하고 싶어서 내 젊음을 바쳤는데 안 되면 그만큼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컨트롤하는 수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사업 계획서 세고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수익 모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익 모델, 즉 돈을 주고 교환한다는 건 여러분이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용어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가, 창업자, 창업 이 세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창업가 영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창업가는 안트로프로니어고요. 창업자는 파운더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업가가 하는 스타트업이 있고 파운더가 하는 창업자가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다릅니다. 창업가는 1723년에 최초로 유럽 사전에 등장을 했고요. 리차드 칸틸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책임했습니다. 뒷장에서 잠깐 볼 거고요. 우리가 아는 창업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뭔가를 지금 시간을 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창업가, 여기 창업가라 하면 뭔가 변화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창업가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100몇 명이 듣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100몇 명은 이미 창업가세요. 근데 파운더, 즉 창업자냐? 여러분 사업자 등록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가하고 창업자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실제 많은 걸 글자는 한 글자지만 내밀하게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한 명의 창업가가 한 명의 창업자로 되는데, 창업가가 창업자라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내가 이걸 도전적으로 하고 싶어라고 마음먹는 순간 실제 실행을 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세는 2, 3년입니다. 또 하나는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적이고 누구보다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은 한 명의 창업가는 여러 번의 창업자가 됩니다. 보통 3번 정도 창업자가 됐을 때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3번 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아이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회사를 3번 창업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게 애플을 창업했죠. 20대 때. 그 다음에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20대 후반에 쫓겨나서 만든 회사가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드는 게 여러분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플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픽사는 이제 디즈니 M&A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창업자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7년까지가 창업자이면서 창업기업입니다. 요거는 법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에는 이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기존의 사회적 경제들을 많이 다루는 책들이나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빠져있어요. 주체. 누가 이걸 할 건가. 아까도 정의를 보셨지만 누가 할지가 안 적혀 있어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정리는 돼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만든 그림입니다. 왼쪽은 혁신, 아이디어고요. 오른쪽 밑에는 실제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발명가라고 하면 보통 아이디어가 많고 실행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하고 이 둘 다를 높은 사람을 앙트로프로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발명가 그러면 국내파 있고 해외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파는 누구냐 하면 당연히 장영실이 떠오르고요. 해외파는 에디슨을 많이 떠올립니다. 실제 물어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디슨을 발명가로 갖지만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한 앙트로프로니어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다르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2년 전에 나왔던 영화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영화 홍보 담당자나 기획자들이 잘못 홍보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잘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커런트 워라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그쪽 에디슨하고 테슬라를 비교를 해요. 기술자로서. 근데 실제 영화 내용은 웨이스팅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웨이스팅스가 원자력 발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이번에 월정 1호기 때문에 웨이스팅스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만드는 회사로 변모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웨이스팅스가 실제 이제 에디슨하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가가 영화의 주제입니다. 테슬라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창업가로서의 높이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영화를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쪽 분야 20몇 년 이렇게 봤을 때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꼽으라면 딱 2명을 꼽습니다. 제가 보면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할 때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전화기랑 막 기능 4개를 막 하다가 아이폰을 딱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걸 합친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다 끝나죠. 그리고 이 커런트 워에는 에디슨의 프레젠테이션이 나와요. 저는 에디슨의 프레젠테이션이 더 멋있었는데 막 시골 마을을 갑니다. 그리고 캄캄한데 막 투자자들이 기차에서 막 쏟아져서 내려요. 근데 이제 어딘가에 사람들이 막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더듬더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밝힙니다. 태양처럼 그 중앙에 에디슨이 딱 써 있습니다. 나중에 그 커런트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냥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게 이제 돈을 준비하라고. 네,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에디슨은 마술사라고 그래서 이제 마술사라고 그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초 키고 있을 때거나 기름으로 등을 할 때 전기로 불을 켜는 모습을 본 순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현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장영신도 뭔가 발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보급을 누가 하느냐? 세종대왕입니다. 즉 국가가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거를 국가가 했고 장영실은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누가 그 전구를 발명해서 실제 가정까지 가게 했냐?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에디슨 전기회사고 지금은 그 회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투자를 받아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현재도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기록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사회에 필요한 니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사회적 경제 그러면 계속 무슨 선함에 기반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의미에는 혁신,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역동적인 모습, 이것이 사회적 경제의 사실은 핵심 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에디슨이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 문명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로 갈렸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의미하는 용어가 됐고요. 이 깡티용의 순환플로어가 그 몇 시까지죠? 제가 시간을 네. 그래서 깡티용의 순환플로어가 이게 처음으로 앙트로프로니어라는 말을 1730년대에서 이분이 1750년대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실제 어떤 의미로 이 과정을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 오너, 즉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건물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머, 농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 건물집을 빌려서 하는 커피숍이나 중국집을 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에서. 여기 파머는 차대농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버라고 되어 있는 노동자는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서빙을 보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게 1700년대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섞여 있었는데 여기에 귀족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뭔가가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비즈니스를 조직화하는 사람들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앙트로프로니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앙트로프로니어라고. 그러니까 이 앙트로프로니어가 신분도 파괴하고 앙트로프로니어가 부의 순환도 파괴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자본주의의 가장 큰 엔진은 앙트로프로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진이 멈추는 순간 마르크스가 얘기한 빈부격차가 커지고 착취하는 세계로 바뀐다라는 게 현대 경제학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계속 발전시킨 사람이 요제프 슌페터라는 학자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왜 대학에서 내가 스타트업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을 배우냐? 그것이 우리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새로 생겼고 제가 학교 다닐 땐 이런 수업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한국이 그냥 성장하는 시기였고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해도 취직이 됐고 선진국이 만드는 냉장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우리가 잘 팔리냐? 이제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냉장고를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팔리냐? 이제 아니라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전공이 내가 이 전공을 학점을 A학점 받고 이 한 전공을 잘해서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 연봉이 보장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슌페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전공자가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이 배우지만 실업자는 늘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배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좋죠.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매년 전국에 있는 몇백 개 대학에서 토목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만큼 토목시장이 계속 성장하느냐? 어느 순간 성장하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건비는 5년 후에 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창업과 관점을 잘 이해하게끔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2만 개 넘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그 2만 개가 넘는 치킨집 중에 여러분이 2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치킨 요리 제일 잘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백종원 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치킨집이라고 하는 게 치킨집 창업자 2만 명의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낸 2만 몇 명의 창업자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창업가 새로운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힘들어지는 거죠. 남들이 따는 자격증 똑같이 따고 도서관 가서 남들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만 높지 거기서 부가가치가 상상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무원 경쟁률이 10대 1로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50대 1로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연봉이 5배 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연봉을 올리는 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건축공학과 나오신 분이었는데 대전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화장실만 설계합니다. 이분은 화장실만. 그러니까 이분은 주택을 설계하든 아파트를 설계하든 화장실은 이분한테 제일 먼저 가요. 대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줄이 있어요. 왜? 화장실도 설계하려면 변기 사이즈, 위치, 거울 배치 여러 가지로 그 편의성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강의실 가보세요.
어떤 강의실은 저도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저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에어컨이 그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되느냐?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되냐? 예, 떨려요. 빔 프로젝트가 막 떨립니다. 미친 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작은 차이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봉을 책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을 잘 선택했냐? 시험을 안 보고도 여러분이 내가 저 책이 궁금해서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책을 한 권이라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전공을 잘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건 여러분이 100몇 학점을 따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몇 개 취득하고 학점이 몇 점이 이게 여러분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개성을 여러분의 부가가치로 만드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그 배운 수많은 과목 중에 한 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 포천이면 경기도에서 난 이건 내가 제일 잘해. 경기도 북부에서 먹고 삽니다. 그게 더 작아서 한 개 챕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화돼서 점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진 않다. 결국은 맛집을 검색할수록 요리사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갑니다. 사실 요리는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다리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건설사 이름만 알고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많은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조차 어떻게 생각하냐? 삼성이나 LG 현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갤럭시를 잘 만들고 싶은 학생은 되게 적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요. 애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거나 아이플을 좋아해서 그걸 더 잘 만들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전 세계 어딘가에 몇 프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에 여러분 주변에 삼성 가서 나는 삼성 노트북을 잘 만들 거야. 내가 쓰다 보니 불편해. 난 이걸 개선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아이폰보다 난 삼성의 국뽕에 취해가지고 난 우리 거를 아이폰보다 더 잘 만드는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삼성 입사하시는 분을 주변에 몇 명이나 아시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야 그래 삼성 가서 네가 누구보다도 못 만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봐. 그러니까 넌 삼성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경쟁력은 근데 거기서 나옵니다. 창의성도 거기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맛집을 가니까 요리사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건비나 연봉을 올리려면 차별화된 일들을 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시는 지금 이게 대진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커리큘럼을 여러분이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레시피죠. 치킨집에. 똑같은 옆집에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들면 이미 경쟁력이 반감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도서관 가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략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한 관점을 행동했는지를 보면 이런 거죠. 토익 학원이나 영어 학원을 갈 때는 학원 선생님 사진을 봅니다. 학원 선생님 사진을 먼저 보고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가 따져요. 근데 여러분 대학 들어올 때 여러분 교수님들 논문 보고 들어오셨나요? 그 교수님한테 내가 뭘 배워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왔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방향 못 잡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대학의 요체는 어느 산의 전기를 받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수업 들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스승을 찾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슈페터가 한 말인데요. 마찰을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진 않는다. 여러분이 기존 방식을 아무리 학습해도 어느 날 기차가 등장하면 마찰은 관광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운송사업이죠. 그 앞에 몇천 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보셨죠? 플랫폼 하나가 등장하면 여러분 기존에 하셨던 일들이 확확 바뀝니다. 택시 운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타다와 카카오 택시를 들어오면서 본인의 영향을 줬고요. 음악만 열심히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몇십 년간 연습하던 사람들이 음악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앱스토어가 생기면서 소득이 달라지고 음악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조금씩 정리해 가면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형태로 나눕니다. 뭐 등급처럼. 이게 한 거의 20년 동안 빌 게이츠가 세계 부자 1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저도 이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부자를 해외에서 연구 중에 저도 이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와 상속형 부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명의 상위 부자 중에 7, 8명이 자수성가형입니다.
국가별로도 보면 보통 50%에서 70%가 자수성가형 부자고 20, 30%가 상속형인 국가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0대 부자, 10대 부자가 상속형이 몇 명인가? 어떤 때는 10명 다 상속형인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한두 명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형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사회가 변해가는 원동력이 뭐냐? 그 말씀드렸던 그 새롭게 돈을 본, 즉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분이 쓰는 익스플로어 윈도우를 만들어서 몇십 년간 승승장구했습니다. 여기 2등은 아마시오 오르테가인데 이거는 조금 상징적이긴 합니다. 왜? 다 하이테크의 엄청난 그 인터넷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라의 회장님입니다. 아마시오 오르테가 전 세계 부자이겠습니다. 오파라서 이 사람 점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대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있는 얼굴들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내년에는 또 그러면 2018년, 19년 거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19년도 똑같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 빌 게이츠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프 베조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 인지율이 이 아마존에 대해서 인식률이 좀 낮지만 미국은 절대적인 강자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자 1위가 지금 2018년에 제프 베조스가 차지하고 나서 현재까지 계속 올해도 아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로 미국을 바꿨는가라는 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10대 부자들을 봐야 될 건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이 글로벌한 데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바꿨는가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은 보시는 게 대단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를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술 분야를 약간 언급하면서 마칠 텐데요. 카메라가 옛날에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카메라는 이거 있을 때 직업도 없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필름 카메라가 나오고 코닥이라는 대기업이 나왔고 실제 후지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죠?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적응하지 못했던 코닥이나 후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시장은 또 한번 요동쳐서 여러분이 아는 인스타나 플랫폼 사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있던 일자리나 세상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기계가 하나 등장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적 경제와 기술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이 혁신성이 높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이제는 추억을 더 쉽게 저장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한국 수준에서는 웬만한 사람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을 다 기록하고 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가 있었을 때는 여러분 할아버님이나 그 위에 분들 같은 경우 앨범이 3권 이상 있었으면 부자였습니다. 왜? 일생의 이벤트만 기록하고 사진을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고종황제가 최초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런 기술이 아주 특권층에게만 쓰이는 게 범용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결 지점을 아시고요. 여기는 이제 2010년대, 15년대 후반에 새로 생긴 오른쪽에 그룹만 보십시오. 스냅챗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DJI라든지 드론 하는 업체들입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미래에 구글이나 애플이 될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지점이고 다른 나라 청년들도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클럽. 이거는 이제 예비 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세계 부자 클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부자 클럽들은 뭐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물론 계속 더 바꿀 수 있겠죠. 그 랭킹이 유지가 된다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전자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유니콘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용은 있는데 누가 할 거냐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지금 여기 다보스 포럼 2016년에 등장을 했던 용어고요. 다보스 포럼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책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제가 권장을 해드린다면 클라우스 슈밥이 썼거나 클라우스 슈밥이 추천하는 4차 산업혁명 책을 읽으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2차, 3차, 4차.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아는 증기기관,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가상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로봇들이 이제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전공들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제 기계들이 대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한국 외대에서 외래 교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동시통역기가 나오면 너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거는 여러분 모든 전공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여러분하고 관련된 서비스가 나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계적 생산에서 증기동력, 대량 생산,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부분, 그리고 전자장치, 반도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 모든 전공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사회적 경제와 기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인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00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 거기다가 뭐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기술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전공이 다 쓸모가 있고 새로운 변화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연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관점을 전환해서 마더 테라사라처럼 생각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창의성이 저도 도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도전을 해서 누군가는 바꿔가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베리가 한 말인데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동경심을 키우면 여러분들이 그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따라하다 보면 따라하다가 내가 배를 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에 가서 배멀미를 해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좋은 배를 만들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유지하겠습니까?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시험을 보고 몇 년씩 준비해서 들어가서 1년 안에 나오는 비율이 30% 전후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배멀미하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개성을 찾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조화해서 사회하고의 적정을 만드는 스스로 뭔가 여러분들의 명함을 만드는 그런 도전과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